시작됐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권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에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종묘 노각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배우자 질 여사와 관련한 외교 행사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조직법 막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법 등 4개 법안이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결국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법안 상정 직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폐지 부분은 빠지는 이례적인 수정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 방해로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회 대치 상황을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조직법 등을 놓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수차례 만나 막판 조율을 했습니다. 본회의가 3차례나 밀렸지만 결국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결국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 4개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야당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당 독재 비판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습니다.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총의가 모였기 때문에 4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기로.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은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 나머지 3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하루에 1개씩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예고한 가운데 모든 법안 처리까지 4박 5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그럼 현재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로 바로 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로 기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이 됐습니까? 네,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는 행안위 소속 박수민 의원이 나섰는데요. 박 의원은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1호 국회의원 무제한 토론입니다. 제가 근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 개편을 제외하기로 전격 결정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두고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거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고 맞섰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조직법 후속 법안으로 정무위원회 법안 9개,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2개가 있는데 두 상임위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인 것도 수정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쉽게 말해 야당이 반대하면 금융기관 개편은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들은 갑작스런 법안 변경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9개 조로 본회의장 지킴조를 편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겠다는 것을 발목 잡고 저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종결 동의가 제출되고 24시간 이후 제적위원회 5분의 3 이상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는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만큼 내일 같은 시각에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후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또다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례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강경 노선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이 급발진을 했고 추 위원장이 전쟁을 벌여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놓고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쓰며 같은 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충돌을 언급하며 추 위원장이 전쟁을 벌여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마치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 당내 강경파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긴 했지만 김 의원이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만큼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당 지도부가 법사위에 끌려간다는 불만에도 정청래 대표는 추 위원장에게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추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법사위를 격려 방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 역시 일단 정 대표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입니다. 지도부가 추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지지 신호를 보낸 만큼 법사위의 사법부 압박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내 우려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또다시 재판권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연일 정치권의 출석 압박에도 오는 30일 국회 청문회는 나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신임 법관 15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은 임명 식사에서 재판권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권 분립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법원이 주최한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사법 독립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실 겁니까?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선례가 없는 만큼 대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최대한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돌하는 모습 속에 이 시각 현재 전국의 대표 법관들이 모였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전국 법원에서 대표로 선출된 판사들이 대법관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두 안건 모두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법관 대표회의 분과위원회는 토론에 앞서 해당 안건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을 통해 공개된 종합 의견을 보면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도 있다며 긍정적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언의 속도 및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등의 개별 의견과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는데요. 이렇게 법관 대표들의 의견이 치열하게 갈리는 만큼 오늘 토론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후 내일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논의일 텐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토론회는 법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안건이 제기되면 논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관회의 측에서는 토론회 개최 취지와 주제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확률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고조된 시점에 이뤄진 만큼 법관들이 한 목소리를 낼지도 관심이지만 공식 입장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으로 촉발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모든 안건이 부결돼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강경 입장으로 우리가 내건 조건이 우선 해결돼야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먼저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최근 벌어진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비자 문제의 해결 없이 의미 있는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김 총리는 이어 미국과의 투자 약속은 한국 외환 보유액의 70%가 넘는 규모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비자 문제 해결과 통화스와프 수용을 미국에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미국 순방 중인 대통령이 미 정부 인사들을 만나 관세 협상 관련 면담을 진행 중인 것을 의식해 불필요한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총리실은 근로자와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조지아주 투자와 관련된 것이지 한미 간 논의되는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국민의힘에서 미국을 향한 협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이 길어지고 있지만 일본에 이어 유럽에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기업은 아직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악전고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정식 관보를 올리기에 앞서 공개한 관보입니다. 유럽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해 현재 27.5%에서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일본도 미국과의 협상으로 기존 27.5%의 자동차 수출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 수출 자동차에 대해 여전히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25% 관세 부과 체제에서 현대차 그룹의 월간 관세 부담액은 4천억 원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를 반영하면 연간 약 3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관세가 15%로 낮아지면 월간 관세 부담액은 2,500억 원 정도로 줄어 영업이익 하락폭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5% 관세 영향을 오롯이 받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3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The current situation for us, unfortunately, is 25%. So the margin deterioration is due to that.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길어질수록 우리 기업의 부담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할 텐데 관세 협상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정태훈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국무총리도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협상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미국과의 협상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 읽힙니다. 우리 정부는 당초 제안했던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일 뿐 이게 해결된다고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네.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 조건이죠. 우리나라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도대체 그다음부터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동시에 당분간은 협상 결과를 알 수 없다며 시한에 쫓겨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 수위 또한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면 이 저자세보다는 선제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대미 투자 문제에 앞서 미국 비자 문제 등 최대한 많은 것을 얻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경 대응에 미국은 반응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와는 통화 스와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요구는 받아주지 않고 있지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먼저 아르헨티나에 이를 제안했다고 알려지면서 야당의 비판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세부 사정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막대한 국가부채 등으로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도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죠.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점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밀레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바도 있죠. 한미 정상회동이 불발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충성하는 자에게는 보상, 비판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미국 역시 아르헨티나와 달리 얻고자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분석 나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려도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지지부진한 협상 언제쯤 타결될까요? 솔직히 현재로서 말하자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협상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어렵다며 양측의 입장을 조정 중이라는 상황을 전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실 거고 양국 정상 간에 또 당연한 미팅, 면담이 있을 거고 그래서 협상하는 담당 장관들 협상팀 입장에서는 중요한 계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 때도 회담 직전까지 돌발 행동으로 우리에게 긴장감을 조성했던 바 있었죠. 좀처럼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장에서 극적 타결 추진하는 모습 보일지 역시 한번 주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말한 대로 예측 불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기자였습니다. 특검 소식은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종묘 누각을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른바 종묘 차담회. 특검이 수사 중인데 MBN 취재 결과 김 여사는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가 소개한 손님이었다며 외교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가유산인 종묘에 있는 망묘루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가 망묘루에서 외국인 2명과 차담회를 연 정황이 나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참석자는 유명 화가 마크 로스코의 가족들이었는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는 마크 로스코 전시를 연 바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김 여사가 최근 주변에 차담회 참석자들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가 소개한 손님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 여사 소개로 로스코 가족을 만나 미공개 작품을 받고 이에 대한 답례로 종묘에서 차담회를 했다는 겁니다. 차담회가 미국 대통령 배우자 관련 외교 행사였다는 주장인데
사적 유용이라 보는 국능유적본부 입장과 배치됩니다. 국가원수 방문이나 관련 행사가 아니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종묘를 이용할 수 있는데 김 여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바나 콘텐츠 관련 작가하고 만남이 국가 행사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인적인 이용의 하나의 좀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종묘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차담의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특검팀은 내일 국능유적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이 오늘은 이우환 그림 뇌물 혐의를 추궁하기 위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를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법원이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의 육성 진술도 직접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선고가 아닌 재판 중계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중계를 신청한 데 따른 겁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연일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는 출석하기로 한 만큼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2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다만 특검팀이 요청한 생중계가 아닌 녹화중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영상팀이 재판을 촬영한 뒤 녹화본이 공개됐는데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헌법재판소 방식과 같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제외하면 법원 재판은 그동안 재판 전 언론사 촬영 또는 일부 선고만 중계가 이뤄져 사실상 재판장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아닌 첫 재판이 촬영되는 만큼 이번에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진술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에 이어 진행되는 보석신문 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법원은 재판 때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선포 뒤 법무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13시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간부들과 회의를 한 뒤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해 추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통화였을까요?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3시간가량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출입국 본부장, 교정본부장에게 전화로 후속 조치를 지시했고 실무진까지 전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어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마친 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통화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이었는데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조치 상황을 전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조사에서도 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MBN에 김 전 수석에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조속히 열라고 건의하는 전화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입장도 들으려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뒤에도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이 추가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했는데 이후 이른바 안가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겐 장남이 있고 최근 중국 방문에 동행했던 딸 주애는 둘째인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수차례 방북해 김정은 가족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던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남자아이는 못 봤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역시 후계자는 김주애인 걸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과 시간을 보냈던 미국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 I talked to Kim Jong-un and an administration over there 5 years ago, and he asked me 5 years ago. We sat down for lunch. 당시 김 위원장의 딸 주애를 안아봤다고 하면서 딸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드먼이 한 인터뷰에서 당시 주변에 김정은의 다른 가족도 있었지만 어떤 남자아이도 보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에겐 2013년생의 김주애에 앞서 2010년생 장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장남이 없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우리 정부도 아들, 딸, 아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던 것과도 상반된 내용입니다. 셋째를 올 2월 달에 출산을 하였고 성별은 아직 모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김주애에게 오빠가 없고 김주애가 장녀라면 후계자로 더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뉴스 추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세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말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선 지금까지 나온 주장들을 정리하면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데니스 로드먼은 남자아이 자체를 못 봤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주애 위에 첫째 아들이 있다. 태영호 전 의원은 있다면 남동생일 것이다. 이렇게나 엇갈리는 이유는 과거 국정원의 보고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에게 물건이 조달되는 해외 경로에서 2010년에 남자 아이용 기저귀와 최고급 장난감이 김정은 관저로 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장난감이 대수냐 싶기도 하지만 김 씨 일가였던 이한영 씨가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김정일이 당시 장남 김정남 생일마다 100만 달러 이상어치 장난감을 샀고 장난감 전시방이 있었다고요. 국정원도 2010년 당시 장난감 수입 정황을 보고 아들을 출산한 게 아니냐고 추정했고 이것이 김 위원장에게 장남이 있다는 정보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고 이 장난감 정황으로 아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후계자는 그럼 딸인 김주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까요? 우선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 2명, 전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과 고위 탈북자인 태영호 전 의원에게 제가 직접 근거를 여쭤봤는데 들어보시죠. 사회주의 국가는 지금까지 여성을 지도자로 한 적도 없고 특히 북한은 봉건사회인데 백도 혈통론인 거죠. 후계자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서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근데 절차적 과정을 지금 안 거쳤잖아요. 박 전 원장은 봉건적인 북한 사회에서 남성이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겨진 아들이 있을 거라는 주장이고요. 태 전 의원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백두 혈통이니 주애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봤습니다. 지난 3일이죠. 중국 전승절 때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이 김주애가 동행을 하면서 이거 후계자 구도 작업을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임을 처음 확정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인가요? 바로 지난 2009년 공개된 발걸음이라는 우상화 노래가 나온 뒤입니다. 그리고 당에서 직함을 받아 후계자 자리를 붙였죠. 김주애도 당에서 공식 직함을 받고 우상화 과정이 시작된다면 후계자임이 확정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김주애 공식 호칭도 없는 데다가 우상화 작업도 없었습니다. 숨겨진 아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보 당국도 좀 여지를 남겨둔다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추가 작업을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주민센터를 심부름센터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 좀 청소해달라는 황당한 민원을 넣더니 이를 거절당하자 자해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걸어오더니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주민센터로 가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지난 23일 주민센터에 전화해 자신의 집을 청소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튿날 자신과 통화한 40대 여성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다짜고짜 와가지고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내가 못 치우니까 청소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담당자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여성에게 건넨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자해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청소 지원 서비스는 저장 강박증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에게 제공되지만 이 남성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담당 공무원 여성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법인카드와 자기개발비가 도를 넘게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협회장 품위 유지비로 수천만 원이 쓰이고 임직원들의 자기개발비는 피부과, 성형외과, 심지어 자녀 교육비로도 쓰였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창작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해보니 매년 수천만 원이 이른바 회장의 품위 유지비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0만 원에 불과하던 품위 유지비는 2023년 가수 추가열 씨가 회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무려 600% 이상 증가했습니다. 23년 1년 동안 회장의 품위 유지를 위해 사용된 피복 미용 비용은 약 3,200만 원. 지난해에도 3천만 원 넘는 돈이 쓰였는데 이렇게 회장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만 총 7천만 원 넘는 돈이 결제됐습니다. 법인카드로 하루에 1,000만 원어치에 가까운 의류를 구입하고 미용비로 한 번에 200만 원을 사용한 내역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임직원들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자기개발비도 논란입니다. 7억 원 상당의 자기개발비 역시 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헬스장 등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수백만 원씩 사용됐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수영교실과 골프 연습에도 쓰였는데 임직원 윤리 강령과 업무 추진비 지급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문체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막대한 저작료를 관리해야 되는 조직인데 투명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법인카드 사용이 규정을 위반하진 않았다면서 자기 개발비 역시 규정에 따라 집행됐지만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와 1,700억 원대 환전 조직이 한꺼번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마사회 영상을 불법 중계하고 무제한 판돈을 내세워 회원을 끌어모았는데 여기엔 유명 유튜버까지 가담했습니다. 안유정 기자입니다.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명 경마 유튜버 A씨의 방송입니다. 제가 이제 시속을 좀 늦추려고 액션을 취하는데 말이 그냥 를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남성,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조직을 주변에 소개하는 일명 바람잡이로 활동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 2022년부터 한국 마사회의 경마 영상뿐만 아니라 일본의 영상까지 불법 송출하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판돈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한 번에 무려 3천만 원을 베팅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바로 옆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 도박장 회원을 몰래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이트 등 8곳에 도박 자금을 대는 환전 조직도 적발되는데 이용자만 17,000여 명, 도박 자금 규모는 1,7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회계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운영했지만 결국 꼬리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진과 조폭 4명이 포함된 환전조 직원 2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5억 4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제주 시내 대형 카지노에서 중국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게임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집단 난동이 벌어진 건데 최근 중국인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입니다. 카지노 게임 테이블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한 남성은 연신 비속어를 내뱉으며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제주 시내 대형 복합 리조트 안에 있는 카지노에서 고객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국인 4명이 카드가 잘못 나왔다는 항의를 시작으로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까지 몰려들며 상황은 2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을 제지하던 보안요원 2명이 해당 중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3명을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해당 리조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카드가 잘못 나온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카지노 관련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카지노 도박을 하다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자 환전상을 객실로 유인해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는가 하면 가상화폐 거래나 환전 등 카지노와 관련된 감금과 폭행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무려 5달째 공항에 갇혀 공항 난민으로 생활해온 남성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한 기니 국적 남성의 얘긴데 식사 때마다 햄버거만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고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오도 가도 못한 채 뉴욕 공항에 갇혀 난민 신세가 된 남성을 그린 영화 터미널. 영화 같은 길이 김해국제공항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정치적 망명을 하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의 30대 남성 한 명이 아직도 공항 임시대기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아예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때문입니다. J'étais menacé à mort en tant qu'opposant de politique. J'étais ciblé. 결국 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남성은 법무부에서 주는 햄버거로 삼시세끼를 때우며 5개월째 버티고 있습니다. Enfermé dans la salle d'attente, sans liberté, sans limité et sans assez de conditions de vie humaine. 법무부는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입국 심사 자체를 불허했는데 인권단체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해 얼마 전 이겼습니다. 교도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5개월간 지내야 했던 디님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난민 심사의 기회를 인권단체는 남성의 인권이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출국 대기실에서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미국의 보수운동가 찰리 커크 사망 2주 만에 이번엔 이민세관 단속국 IC2를 겨냥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면서 미국 사회 분열이 증오를 넘어 공격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 앞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차장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구금시설과 출입구 차량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구금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정작 이민단속국 요원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총격범은 곧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은 29살 조슈아 안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범인의 미사용 탄환에서는 안티아이스, 즉 이민당국을 반대하는 문구가 발견되는 등 극단적 정치 성향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What I can also share with you is that early evidence that we've seen from rounds that were found near the suspected shooter contain messages that are anti-ICE in nature.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급진 좌파의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SNS를 통해 법 집행기관을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좌파 단체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구금시설을 겨냥한 총격 사건은 지난 7월에도 텍사스에서만 2번이나 벌어졌습니다. 미국 사회 갈등과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이 걸린 기념 공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든 전 대통령만 쏙 빼고 조롱 섞인 사진을 걸어놨는데 트럼프의 뒤끝 정치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업무동 벽 한쪽에 역대 미국 대통령 모습이 담긴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보이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 사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신 자동 서명 장치인 오토펜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오토펜은 특정인의 서명을 기계팔이 그대로 따라 쓰는 장치로 수십 년간 대통령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핵심 현안 서류에 오토펜을 사용하자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We had an auto pen for a president. Did he know what he was doing? Did he authorize it? Or is this...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규모 사면, 감형 문서에 오토펜으로 승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바이든은 인지기능 저하를 숨기려고 오토펜을 남용했다며 집요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모든 사면은 구두로 승인했고 보좌진이 오토펜을 사용해 서류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진 전시가 바이든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데 기술적 도구였던 오토펜이 정쟁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인 라가사가 필리핀과 대만, 홍콩에 이어 중국 남부까지 강타했습니다. 중국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화됐지만 잇따라 새로운 태풍이 발생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붓는 비바람에 기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기둥을 붙잡은 채 간신히 버팁니다. 아파트 베란다의 철제 구조물들은 강풍의 속수무책으로 날아갑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 라가사는 필리핀을 지나 타이완과 홍콩을 거쳐 중국 남부까지 휩쓸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는 주민 200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고 지하철과 철도 운행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타이완에서는 강을 연결하던 다리가 완전히 무너졌고 마을은 진흙 더미로 뒤덮였습니다. 里面我们的冰箱跟帆船，跟帆船一样流来流去啊。我的车子也跟那个小木偶一样，也是在那边流。 홍콩에서는 거센 파도가 호텔 로비까지 밀려들어와 사람들을 덮쳤고 식당 안에서는 테이블과 의자가 물에 떠다니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36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필리핀에서 최소 10명, 타이완에서 14명이 숨졌고 홍콩에서는 1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라가사는 중국 본토에 들어오며 세력이 줄었지만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새로운 태풍 부알로이가 발생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임신 중 타이레놀을 먹으면 자폐아 출산 위험이 커진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요 며칠 혼란스러웠는데요. 우리 식약처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Increased risk of autism. So taking Tylenol is not good. 전 세계를 술렁이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의한 후 복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임신 초기에 38도씨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들께서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복용량은 기존 지침대로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타이레놀 한 알은 500mg으로 하루 8알까지 허용되는 셈입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WHO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 반박한 데 이어 미국 내 공화당 진영에서도 거리를 두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There are an awful lot of people in the medical community who come to a different conclusion about the use of Tylenol. And so I think that, obviously my view is we ought to be very guarded in making broad assertions.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조금 더 유념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 대책이 당장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강북 한강벨트에선 집도 안 보고 계약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5년차 신축 아파트. 지난 6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6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주춤하더니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7억 5천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습니다. 매물은 적은데 수요자는 몰리고 있는 겁니다. 중개업소에선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최근 거래가 이뤄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매물이 나오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28억에 된 게 하나 있고요. 좋은 매물인데요. 갭 투자 못하신 분들은 오시죠. 이번 달 초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후 수요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서울도심 국공유지와 유휴부지에 5년간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게 역설적으로 지을 땅이 없다는 걸 드러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한강벨트 중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갭 투자가 가능한 시점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큰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가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수요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급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불안은 여전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매 학기 수강 신청과 학점 취득 고민, 이제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떠안게 됐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 학점제 때문인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파고든 사교육 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입시 상담 서비스를 뜻하는 컨설팅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단연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정해진 학점을 따고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한 번 상담에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받는 고액 컨설팅은 올해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바람을 타고 성행 중입니다. 내신 성적에 유리하도록 사실상 시간표를 대신 짜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상담을 한다 그러면 네, 40만 원에 저희가 1시간 되면 상담을 해드려요. 과목 짜드리고 앞으로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시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좀 짜드려요. 교내 상담으로 눈을 돌릴 수 없는 건 학교도 정보가 부족해 사교육에 기대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193개 고교에서 사교육 업체를 통해 교사와 학생에게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이 대가로 11억 원을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곳에서 사교육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교육의 예산을 이렇게 사교육 업체에 퍼주는 게 과연 맞냐. 교실안은 어떤 과목을 누구와 함께 듣느냐에 따라 상대평가 성적이 갈려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반 친구나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도 경쟁의 상대로 보게 돼서 친구를 더 이상 사귀지 않고 그래서 계속 혼자 다니고 급식도 먹지 않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교육당국은 고교 학점제 상담 지원 인력을 현재 45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혼란이 커진 뒤 늑장 대처란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중국 샤오미가 새 스마트폰 1차 출시국에 한국을 처음으로 포함시키며 0%대 점유율을 벗어나기 위한 본격 공략에 나섰습니다. 가성비의 품질까지 더한 중국발 공세에 국내 가전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카메라 줌을 10배, 20배로 당겨 찍어도 축제 현장을 선명하게 담아냅니다. 독일의 카메라 제조사 라이카와 협업해 만든 샤오미의 새로운 스마트폰입니다. 한국도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됐습니다. 但是呢，另外一个呢，我们也在做高端，但是呢，性价比跟高端它并不矛盾。 미니 태블릿과 로봇 청소기 등 신제품도 공개하며 정직한 가격에 높은 품질을 갖췄다고 자신했습니다. 지난 6월 여의도에 1호 매장을 연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의 동쪽인 이곡구이의 2호점, 서쪽 마곡의 3호점 동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성비만 앞세우던 중국 가전 업체들이 품질까지 갖춘 이른바 가성비 프리미엄을 앞세워 안방을 공략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으로 추격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선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TV를 선보였습니다. 큰 글씨의 화면을 단순화했고 자녀들과 영상 통화는 물론 약 먹는 시간도 알려줍니다. 쉽게 쓰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케어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되게 재밌게 해드려야 되겠다. 앞서 고광모 LG그룹 회장은 사장단 회의에서 중국 공세에 맞설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공지능 전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무장하고 국내 시장을 뚫으려는 중국 업체들과 이를 막아내려는 국내 업체 간 가전 대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주민 반발이 빗발치던 국내 첫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가 우여곡절 끝에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사업도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탄소 중립 시대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맛댐 너머 광활한 호수 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대형 태극기도 수놓아져 있습니다. 47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단지이자 국내 첫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입니다. 수면 위에 떠있는 태양광 블록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이렇게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하루 생산하는 전력은 2만 가구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4년 전 사업이 지정됐지만 전자파 피해와 수질 악화 우려로 주민의 반발이 컸습니다. 답보 상태에 놓였던 사업은 발전 이익으로 조성한 이른바 햇빛 연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안동시 주민 2,700세대에 20년간 매년 4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주민들께도 이득이 가고 또 우리나라 에너지에도 이득이 가고. 발전소 건설 계획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 송전탑 문제는 교차 발전으로 해결했습니다. 교차 발전은 기존 수력 발전소의 송전로를 공유하면서 낮에는 태양광에서 송전하고 밤에는 수력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과 함께 해법을 찾고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앞당긴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부터 기상청이 매주 목요일 일사량과 풍속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여건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규 시즌 우승이 유력하던 LG가 귀신에 홀린 듯 6타자 연속 밀어내기 점수를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2위 한화와의 주말 3연전이 갑자기 챔피언 결정전이 돼버렸네요. 이규현 기자입니다. LG가 5대3으로 앞서 있던 6회 말. 투아웃 이후 NC 최현준에게 2루타를 맞으며 2-3루 위기를 맞자 LG는 급히 구원 투수를 올립니다. 그런데 불을 끌어온 함덕주는 첫 타자에게 볼넷을 던지며 만루를 자초하더니 다음 타자에게도 볼넷을 주어 밀어내기로 1점을 헌납하고 다음 타자에게 또 볼넷을 던져 허망하게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투수를 백승현으로 바꿔봤지만 그 역시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며 밀어내기로 역전까지 당했고 다음 타자에겐 몸에 맞는 볼로 3루 주자를 걸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어 등판한 이지강도 약속이라도 한 듯 볼넷과 몸에 받는 볼로 거저 2실점. 3명의 투수가 무려 7개의 사사구로 밀어내기로만 6점을 헌납했습니다. 모두 KBO 리그 최초의 불명예 기록입니다. 허망한 역전패의 충격파는 컸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목전에 뒀던 LG는 2위 한화에게 2.5경기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맞대결 3연전을 벌이는 두 팀의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 멀어져 가던 우승 꿈이 갑자기 되살아난 한화로선 없던 힘도 솟아날 판입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스릴도 있고 장담은 못하지만 좋은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LG가 위기를 수습하고 다시 우승 고지를 향해 갈 수 있을지. 32년 동안 정규리그 우승을 못한 한화가 대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이번 주말 야구 팬들만 더 신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9월 하순인데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더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제주는 역대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제주 구저압의 낮 기온은 33.3도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여전히 남부지방에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은 내일 오후까지, 호남과 제주는 내일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앞으로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도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의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로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엔 21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에는 전주가 28도, 대구와 제주는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